안녕하세요. 이코노미스트 홍춘욱입니다. 이렇게 실시간 스트리밍에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혹시 잘 안 들리거나 또 이 방송이 뭐 좀 문제가 있다 싶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조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처음 하는 방송일 때가 제일 떨리는데 오늘 실시간 이 스트리밍은 다른 분 방송 가서는 한 적이 있는데 제 채널에서는 처음 하는 거라서 굉장히 떨리고요. 예, 바로 이렇게 많은 분들이 또 접속해 주시고 또 댓글도 달아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이제 그러면 강의를 처음에 한 10분 정도 하고요. 그 뒤 Q&A 순서로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책 대박 떼야 되는데. 최근 들어서서 경제에 대한 관심들이 굉장히 높아지는 상황이죠. 그런 경제에 대한 관심들이 높아지게 될 때 저희들 이코노미스트들은 고민을 하게 됩니다. 이럴 때 우리들은 어떤 이야기를 해야 되는가? 경제가 V자다, U자다, L자다. 근데 이거 지금 전망해봐야 참 의미 없다 싶을 때가 많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치료제가 언제 개발되냐? 또 더 나가서 가을에 2차 유행 오면 어떡하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 경제 분석가들은 잘 몰라요.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들, 특히 이 신약이라든가 2차 아웃브레이크 관련돼서는 제가 잘 모르고 저희가 이야기해 드릴 수 있는, 그러니까 이코노미스트가 이야기를 확실하게 할 수 있는 부분들 위주로라도 좀 경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책, 바로 디플레 전쟁이라는 책을 쓰게 됐습니다. 아유, 돈의 역사를 잘 읽었다는 분들이 많으니까 뿌듯합니다.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좀 그림 하나 이렇게 제가 크게 한번 띄워봤는데 여러분들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림에서 빨간 선 부분 한번 봐주시면 감사하겠는데요. 이 빨간 선이 뭐냐 하면 바로 세계 경제에서 최근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너무너무 고생하고 계시는 나라들이 많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문제가 되는 나라가 이 나라들이에요. 이 나라에서 세로축이 뭐냐면 신규 확진자 숫자인데요. 한마디로 말해서 사람들 중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병에 걸렸느냐, 감염됐느냐를 보여주는데 이 빨간 선은 급격한 증가를 기록하는 나라들입니다. 대표적으로 어느 나라냐? 뭐 이렇게 물으면 아마 우한 또는 이탈리아 그리고 최근에는 스웨덴이 해당될 것 같아요. 이게 굉장히 빠르게 감염자 수가 늘어나게 되면은 경제에 이제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냐? 이게 밑에 있는 빨간 선입니다. 자, 여러분 잘 보세요. 확진자 수가 급격히 증가하고 통제 불능 상황까지 가게 되는 그런 상황이 빚어지게 될 때는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상대적으로 덜합니다. 왜 그러냐면 초기 방역의 실패라든가 또 더 나가서 경제에 있어서의 어떤 락다운, 사회적 격리 이런 것들을 제대로 하지 않기 때문에 역설적으로 경제에 미치는 충격은 덜하다라는 거죠. 반대로 파란 선 여러분 좀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파란 선이 뭐냐 하면 바로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락다운, 사회적 격리를 철저하게 하는 나라. 이런 나라들은 확진자 수의 증가가 완만하게 증가하고 완만하게 감소하니까 사망률이 낮아요. 왜냐하면 경제에서 감당할 수 있을 정도의 환자들만 늘어나기 때문에 이와 같이 환자들의 숫자가 급격히 늘어나지 않으면 경제 내에서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병상, 의료 인력들의 배치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완만하게 확진자 수가 늘어나는 나라일수록 사망률은 낮습니다. 그러니까 인도주의적인 관점에서 놓고 보면 상당히 괜찮은 상황이죠. 그런데 이제 문제가 한 가지 있어요. 이처럼 사회적 격리를 열심히 하는 나라일수록 무슨 일이 벌어지냐? 예, 경제적 충격은 훨씬 더 크다라는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림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사회적 격리들을 열심히 하고 사람들의 사망률들을 낮추기 위해서 노력하는 나라일수록 대신 경제가 치러야 되는 대가들은 훨씬 더 커지는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결국 우리나라를 비롯한 전 세계적으로 볼 때 대다수의 나라들은 사회적 격리를 아주 강하게 하는 나라들이기 때문에 이번에 오게 되는 경제적 충격들의 강도나 이런 것들이 생각보다
훨씬 더 클 수도 있다라는 그런 걱정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회적 격리가 철저할수록 경제적 충격은 더 커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이런 부분들을 갖다가 우리가 감안을 해본다면 이제 세계 경제에 어떤 일들이 벌어지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바로 최근 IMF가 세계 경제 전망을 발표를 했는데요. 이 세계 경제 전망의 내용들을 한번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확대해서 살펴볼게요. 그래서 세계 경제 전망을 살펴보니까 2020년 세계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 3%까지 떨어지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전망을 내놓은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세계 경제 전망들이 굉장히 나빠지는 상황이 빚어지는데 어떤 나라일수록 이런 사회 경제적인 충격들이 큰가 하고 살펴봤더니 유로 지역이 가장 크다라는 걸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지난해 1.2% 성장했는데 올해 2020년 성장률은 마이너스 7.5%. 이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나라들, 그리고 이탈리아부터 시작해서 치명적인 사망률이 높은 나라들로부터 다른 지역으로 순식간에 사람들의 어떤 전염들이 가속화되고 뒤늦게 사회적 격리를 강화했던 나라들이 굉장히 큰 충격을 받는 반면에 중국 한번 보시겠어요? 1.2%. 성장률 자체는 상당히 많이 떨어집니다만 성장률의 마이너스 전환은 막아낼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을 보여주게 되는 겁니다. 결국 지금까지 이야기를 정리해보자면 사회적 격리를 철저하게 하게 되는, 그리고 인도주의적인 그런 정책 관점에서 사회적 격리를 아주 철저하게 하고 사람들 간의 접촉들을 많이 막아내는 나라일수록 경제 성장률은 떨어진다. 이게 우리가 지금 봉착하고 있는 세계 경제의 환경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결국 국제통화기금은 2020년에 세계 경제 성장률을 3%로 예상할 정도로 경제에 굉장히 큰 충격이 앞으로 벌어지게 될 것이다라는 걸 시사하고 있고, 이 점에서 놓고 보았을 때 우리 경제도 마이너스 성장이 지금 좀 불가피한 그런 여건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경제가 일시적인 충격을 받아서 경제 내에서 굉장히 큰 경제의 성장률의 둔화들이 나타나게 될 때, 그때 앞으로 미래 경제에 어떤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인가, 이제 이 부분을 한번 우리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을 한번 좀 봐주시면 감사하겠는데요. 바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전후해서 벌어졌던 일들입니다. 자, 보시면 빨간 선은 실제 경제 성장률이고요. 그리고 또 회색 선은 잠재 GDP입니다. 이제 잠재 GDP가 뭐냐 하면 바로 경제의 생산 캐파를 의미하죠. 경제에 존재하고 있는 수많은 노동력과 자본을 투입해서 달성 가능한 생산 능력이다 라고 볼 수 있는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일시적 충격으로 끝났어요. 보시면 빨간 선이 급격히 떨어졌다가 바로 회복되기 시작하고 2015년부터는 잠재 GDP 수준을 높아지고 있죠. 자, 그런데 이게 다가 아닙니다, 여러분. 바로 문제가 뭐냐면 이때 발생했던 경제적 충격이 신속하게 회복됐음에도 불구하고 이전에 있었던 잠재 GDP의 추세 성장률에 비해서 그 이후의 잠재 GDP 레벨이 떨어져요. 이걸 뭐라고 한다? 바로 구조적 충격이라는 겁니다. 즉, 경제가 어떤 외부적 충격을 쾅 받게 됐을 때 그런 경제적 충격으로 인해서 경제의 잠재 성장률 자체가 둔화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세계 경제가 앞으로 직면하게 되는 첫 번째 리스크들은 뭐냐 하면 일시적인 외부 충격에 대해서 적절하게 잘 대응을 조금이라도 좀 못하게 되는 경우에는 경제에서 회복된 다음에 이후에 성장률 자체가 추세적으로 떨어지는 만성적인 저성장 경제로 갈 가능성들이 높아진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거죠. 다시 말해서 앞으로 경제 성장률이 2020년 이전의 경제 성장률에 비해 2020년 이후의 경제 성장률이 우리가 그렇게 잘못한 것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구조적 충격을 받을 리스크들이 생겼다. 이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 걱정거리가 더 있는데요. 바로 그 두 번째 걱정거리는 뭐냐 하면 바로 GDP 갭 이야기를 이제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GDP 갭이라는 게 뭔가에 대해서 이제 한번 설명을 좀 드리자면 실제 GDP와 잠재 GDP 사이의 차이를 의미합니다. 경제가 가지고 있는 총 생산 캐파와 그리고 실제 GDP 사이의 어떤 관계를 보여주는데, 이 그림 보시면 회색 선이 소비자 물가 상승률, 그리고 막대 그래프가
GDP 갭이라는 겁니다. 즉 경제의 실제 GDP와 잠재 GDP 사이의 차이입니다. 이게 마이너스 같다. 얘 뭐냐? 재고가 넘쳐나고 유휴 설비가 있고 더 나아가 사람들을 해고하려는 압력들을 굉장히 많이 갖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결국 경제 성장률들이 잠재 GDP 수준을 밑돌게 되는 경우에는 경제 내에 유휴 설비가 늘어나고 유휴 설비가 늘어나면 설비가 막 남아 돌게 되면 경제에 이제 무슨 일이 벌어지게 되냐 하면 물가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한번 경제의 충격이 발생해서 경제의 추세 수준에서부터 이게 이탈하게 되면은 마이너스의 GDP 갭, 다시 말해서 경제 내의 유휴 설비라든가 공급 과잉 압력들이 5년, 6년 지속된다라는 것을 이 그림이 보여줍니다. 결국 미 연준이 2015년부터 금리 인상에 나섰던 이유가 여기 있어요. 2015년이 되어서야 GDP 갭이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돌아서는 거예요. 결국 미국 중앙은행을 비롯한 전 세계 중앙은행들이 앞으로 금리 인상을 언제 단행할 거냐 이렇게 물으면 적어도 수년 내에는 불가능하다라는 그런 결론에 도달하게 되는 거죠. 이게 우리가 지금 겪게 되는 아주 핵심적인 경제 상황을 요약한 그림들이 되겠습니다. 결국 설비가 남아돌면 물가는 떨어지고 고용은 줄어드는 악순환이 벌어질 여지가 있다는 거죠. 이런 악순환이 벌어지게 될 때 우리가 이제 대응할 부분들은 명확합니다. 정부가 적극적으로 돈을 풀고 그리고 인플레이션을 유발할 수 있는 정책들을 마구마구 펼쳐야 되는데 그렇게 돈을 막 풀면 경제 내에 어떤 인플레이션 압력이 높아져서 막 초인플레이션이 벌어지는 거 아니냐 막 이런 걱정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거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왜 그런가? 바로 돈을 잘 돌지 않는 일이 이미 만성화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벨로시티, 화폐 유통 속도라는 것인데요. 그림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 화폐 유통 속도는 경제 내에서 돈이 얼마나 잘 돌아가는지를 보여주는 척도가 되겠는데 2000년 정보통신 거품이 붕괴되면서부터 그리고 더 나가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여러분 어떠세요? 화폐 유통 속도, 통화 유통 속도가 끝없이 추락하고 있어요. 정말 멋진 지적이십니다. 금리 인상을 안 하는 게 아니라 못 하는 거죠. 화폐 유통 속도가 이렇게 떨어져서 금융기관들이 돈을 풀어봐야 시중에 돈이 돌지 않아요. 그리고 중앙은행으로 자꾸 돈을 다시 재예치하게 됩니다. 이런 과정들이 계속 벌어지게 되니까 경제 내에 이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여러분한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게 됐죠. 첫 번째, 구조적 충격이 발생하면서 앞으로 향후 저성장 구조가 장기 고착화될 여지를 배제할 수 없다. 두 번째, GDP 갭이 굉장히 마이너스 레벨을 깊게 이번에 팔 것 같으니까 앞으로 수년, 적어도 한 4, 5년 이상은 마이너스의 GDP 갭, 다시 말해서 유휴 설비가 넘쳐나는 세상이 갈 수 있다. 세 번째, 이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가 돈을 안만 풀어도 인플레가 안 나는 이유가 금융기관들이 충격을 받거나 사람들이 돈을 쓰는 속도들이 둔화되면서 지금 방금 이야기하신 것처럼 딜레버리지, 돈을 많이 빌려왔던 사람들이 망하는 걸 보면서 사람들이 전부 다 저축을 늘리고 부채를 상환하려고 드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겠죠. 맞는 말씀이십니다. 이 댓글을 제가 보면서 와우, 제 유튜브 채널을 구독하시는 분들 정말 훌륭하십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하지 않은 바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계시는 거고요. 결국 돈을 안만 풀어도 돈이 돌지 않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을 때에는 경제에 대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명확하다는 겁니다. 뭐냐? 인플레이션을 유발하지 못하는 상황에서는 돈 푸는 걸 무서워하면 안 된다. 두 번째, 금리 수준이 이렇게 낮을 때는 구조적 충격 문제, 그리고 경제 내에 존재하는 유휴 설비, 그 수많은 사람들의 해고 리스크 등을 막기 위해서 정부가 적극적인 재정 정책을 펼칠 필요가 있다. 그래야 구조적인 충격들을 완화하는 그런 방법이 되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이렇게 되니까 이제 마지막 결론은 엑셋 스트래티지. 이게 바로 뭐냐면 출구 전략이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언제 금리 인상할 수 있느냐? 아까 댓글에서 너무너무 잘 설명해 주셨죠. 수년 내는 저는 어렵다고 봅니다. 앞으로 우리 경제를 비롯한 전 세계 경제가 직면하게 될 경제의 구조적 변화들이 지금 출현한 거 아니냐라는 것입니다. 이 그림은 바로 미국의 물가 상승률의 추세와 현재 진짜 물가를 보여주고 있는데 그림이 잘못됐습니다.
일단 요 회색 선이 뭐냐 하면 연 2%씩 물가가, 그러니까 중앙은행들의 목표 수준이죠. 연 2%씩 물가가 꾸준히 상승했다고 생각하는 물가 수준이 회색선. 그리고 요 주황색 선이 뭐냐 하면 실질 지금 현재 미국의 물가 수준입니다. 자,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죠? 예, 경제 내에 존재하던 인플레이션의 추세가 무너졌죠. 이게 바로 뉴 에라, 신시대가 열린 겁니다. 경제 내 구조적 충격들이 벌어져 있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연준이 금리를 인상한 거가 어떻게 보면 목표 수준으로의 물가를 끌어올리는데 실패하게 됐던 이유라고도 볼 수 있는 거죠. 그렇게 통화 정책을 잘 쓰고 양적 완화를 적극적으로 했던 미국조차 목표했던 물가 수준에 비해서 지금 현재 실제 물가 수준이 굉장히 낮은 상황을 유지하고 있다는 걸 생각해 본다면, 제가 감히 설명드릴 수 있는 부분은 앞으로 우리나라를 비롯한 전 세계 경제가 상당 기간 제로 금리 시대가 열릴 가능성이 높아졌다. 다시 말해서 경제 내에 존재하는 이 거대한 디플레이션의 압력과 맞서 싸우기 위한 치열한 전쟁이 향후 수년간 벌어질 것 같다. 그래서 제가 책의 제목을 뭐라고 적었다? 디플레 전쟁이라는 책의 제목을 갖다가 내게 됐고요. 참고로 그 댓글에 달려 있는데 리디북스나 이런 데서 당연히 이북 발간됩니다. 이북도 발간되고요. 이런 이북들이 발간되는 부분들조차도 어떻게 보면 디플레이션을 유발하는 경제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 정도가 책에 대한 그 준비 내용들이 될 것 같고요. 이제부터는 여러분들의 댓글을 보면서 질문에 대해서 한번 답을 해보자면, 아까 그 중간에 금리 인상은 안 하는 게 아니라 못 하는 거다라는 댓글이 저는 가장 마음에 와닿았어요. 맞습니다. 제 생각에는 한국은행조차 앞으로 제로금리로 가야 될 가능성이 상당히 있지 않냐. 더 나아가서 필요하다면 양적 완화도 필요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앞으로 세계 경제에서 첫 번째로 각오를 하셔야 될 것은 옛날처럼 예금 금리를 3%라든가 또는 뭐 5%짜리 특판 예금들을 기대하기 어렵고, 그런 식의 특판 예금들이 나오는 곳이 있다면 이 예금 보험 한도 내에서 적절하게 가입하는 게 그렇게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이야기를 하나 해보자면, 그 많은 돈은 누가 갖고 있냐? 이 말씀을 하셨는데요. 중앙은행이 갖고 있습니다. 이게 무서운 이야기죠. 양적 완화도 하고 정책금리 인하를 해가지고 경제를 막 부양하는데도 불구하고 인플레이션이 안 나는 이유가 뭐냐면요. 중앙은행이 금리를 인하하고 양적 완화를 해서 시장에 돈을 막 뿌리면 그걸 은행들이나 금융기관들이 가게나 기업들에게 대출을 해주면 좋은데, 대출하지 않고 다시 중앙은행에 재예치하거나 중앙은행이 발행했던 채권을 재매입하는 식의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이게 바로 화폐 유통 속도의 하락을 유발하게 되는 요인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양적 완화를 더 적극적으로 해서 인플레이션 기대도 키우고, 더 나아가 GDP 갭이 마이너스로 많이 가 있는 걸 어떻게든 좀 축소시키는 그런 정책들을 적극적으로 펼치고, 이 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치는 나라와 그렇지 않은 나라 사이에 앞으로 미래가 상당히 엇갈리지 않겠는가, 이렇게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재정 적자는 기축통화를 가져야 한다라는 지적이 있어서 조재화님으로 보이시는데요. 제가 또 이 부분을 잠깐 설명드리자면 그거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요. 재정 적자는요. 국민들이 그 정부의 채권을 사줍니다. 다시 말해서 한국 정부가 발행해준 채권을 외국인이 잔뜩 들고 있으면 이게 좀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근데 일본이나 한국이나 할 거 없이 대부분의 아시아 국가들은요. 준비자산 통화이긴 한데 한국 정부가 발행한 채권을 외국인이 그렇게 많이 안 갖고 있어요. 우리나라만 해도 한 10% 정도밖에 안 가지고 있어요. 이게 뭘 뜻하냐 하면, 정부가 재정 적자를 메우기 위해서 적자 국채를 막 발행한다 하더라도 그건 우리 국민들, 아까 또 이야기했던 금융기관들이 안전한 자산을 선호하기 때문에 그 채권을 적극적으로 사주는 한에는 금융위기, 재정위기가 발생할 수가 없는 거죠. 또
그런 식으로 해서 채권 소화가 잘 안 된다라는 건 역설적으로 이야기를 하자면 경제가 잘 돌아간다는 뜻일 수도 있어요. 지금 미국이나 전 세계 중앙은행들의 발행한 채권 금리를 보시면요. 기축통화국가든 유럽이든 덴마크든 스위스 같이 기축통화가 아닌 나라들도 제로금리로 다들 떨어지는 걸 볼 수 있거든요. 결국 이런 세계 시장에서의 어떤 흐름들을 놓고 보았을 때 재정 적자를 너무 지금 겁을 내야 될 상황은 아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WHS님이 재밌는 질문을 주셨는데요. 디플레 혹은 그에 준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에 현금의 지위가 높아지느냐? 당연히 높아지죠. 이게 걱정인 거죠. 예. 모 헤지펀드 매니저가 현금은 쓰레기 이렇게 외쳤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2020년 2월에 현금을 잔뜩 들고 있었던 사람이 있었다면 2월 말부터 3월 사이에 발생했던 전 세계 금융시장의 대패닉 과정에서 우려한 기업들을 쓸어 담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을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앞으로 경제가 물가가 안 오르고 있는 상황에서 그렇잖아요. 인플레이션 압력들이 굉장히 둔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현금을 보유하려는 사람들의 속성이 더 강화됩니다. 그래서 또 경제 내에 돈이 안 도는 악순환이 벌어질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적정한 현금 보유는 필요하다. 그리고 그 현금은 누차 이야기하지만 달러 자산 형태로도 좀 가지고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늘 드리게 되는 게 그 현금 유동성 중에서도 가장 지금 세계적으로 가장 각광받는 현금 유동성은 달러로 얼마를 들고 있느냐. 이게 핵심이다라는 것을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번에 달러에 대한 원화 환율이 1,300원 가는 거 우리 보셨잖아요. 경제 위기가 왔을 때 어떤 자산이 가장 안전한가? 금이에요? 아니죠. 금값 폭락하는 거 맞잖아요. 가장 중요한 현금 유동성, 안전자산은 달러로 표시되어 있는 현금 유동성이다.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실물 자산인 금의 가치가 올라간다. 저는 동의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요. 금값이 너무너무 변동성이 커요. 안전자산이 되려면 디플레이션 위협들이 굉장히 시장에 부각되고 있는 상황에서는 안전자산에 몰려가는데 안전자산이 되기 위한 첫 번째 조건이 뭔가? 예, 위아래로 급등락하면 안 됩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꾸준히 가치를 보장받고 싶어서 어떤 자산을 매입하는데 그 자산이 올해는 10% 오르고 그 다음엔 20% 빠졌다. 그러면 그거 안전한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진정한 안전자산들은 어떤 잣대를 가지고 봐야 되냐면요. 첫 번째, 가치가 안정적일 것. 두 번째, 유동성이 높을 것. 세 번째, 극단적인 경제 스트레스가 발생하더라도 가치가 급락하지 않을 것. 이렇게 세 가지를 저희들은 안전자산의 전제로 놓고 보는데, 안타깝게도 비트코인이나 금은 이번에 그 테스트에서 둘 다 낙마했다, 떨어졌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유나리님이 앞으로는 주식이나 부동산 등 어디에 투자해야 되느냐? 저는 부동산도 좋지만 지금은 주식이 더 좋아 보인다 쪽에 가지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물론 이게 전제가 여러분 이 책에서 오늘 가장 제가 중요하게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앞으로 돈을 암만 풀어도 인플레이션 리스크가 낮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 말을 뭘 뜻하냐면 세계 각국 정부가 적극적으로 돈을 풀 거라는 기대를 제가 깔고 이야기하는 거죠. 안 풀면 큰일 나는 거고요. 문제가 틀리는 겁니다. 제가 이 책을 쓴 보람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나 제 조언대로 제가 이 책에서 강조했잖아요. 그죠? 첫 번째가 뭐였죠? GDP 갭이 마이너스예요. 두 번째가 뭐였죠? 구조적 충격이 발생했을 수 있죠. 세 번째, 화폐 유통 속도가 둔화된다. 기억나시죠? 이게 이 책의 핵심적인 주제예요. 이 주제대로라면 결국 디플레이션 압박을 막기 위해 전 세계 중앙은행, 전 세계 정부가 2008년이랑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돈을 뿌리게 되는데 그 돈이 실물 경제는 잘 안 돈다라는 이야기를 좀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그 돈이 어디 갈까요? 금융시장, 자산시장에 갈 가능성이 꽤 높다라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경제가 무너지고 있는 상황에서 자산시장, 주식시장, 부동산시장까지 무너지면 걷잡을 수 없는 악순환이 벌어지니까 전 세계 중앙은행이나 정책당국들은 실물 경제를 살리기 위해 먼저 자산시장에 돈을 집어넣는 일들을 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산시장에 돈이 굉장히 많이 유입되게 될 때 어디가 가장 혜택을 보냐 하면요. 네, 싼 게 제일 좋습니다. 2008년 이후를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2008년 이후에 중앙은행이 그렇게 돈을 풀고 경제에 막 돈을 집어넣은 다음에 어떤 자산의 가치가 많이 올랐나? 부동산이 올랐습니다. 왜 그렇죠? 우리 다 알잖아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부동산 시장이 전 세계적으로 붕괴됐거든요. 그래서 가격이 제일 쌌어요. 이해되시죠? 제가 주식이나 부동산 중에 어떤 게 더 좋아요? 이렇게 물으면 항상 부동산이 더 좋아요 그랬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이번 코로나 사태 이후에는 부동산도 좋지만 저는 주식시장에 돈이 더 들어갈 가능성이 있다. 전 세계 중앙은행들이 화폐를 마구마구 찍어내고 그 화폐를 이용해서 중앙정부가 적극적인 재정지출 확대 정책을 펼치는 동안에는 주식시장에 상장된 기업들이 수혜를 볼 가능성들이 높지 않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이랑 비슷한 상황이 올 수 있는 건가요? 이렇게 물으시는데 예, 그럴 수도 있지만 한 가지 차이가 있어요. 그건 바로 뭐냐면 일본은 이미 디플레고요. 다시 말해서 20년 내내 물가가 마이너스를 기록해서 경제에 암만 돈을 풀어도 물가가 전혀 오르지 않고 마이너스 물가가 이루어지는 이미 경제 자체가 잠수함처럼 물 밑에 깔아앉아 버린 경제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지금 현재 전 세계 경제는 어떤 상황이냐? 반잠수합니다. 제로 물가 수준이지 아직 마이너스 물가는 안 갔잖아요. 이럴 때 기회가 있는 거죠. 여기서 적극적으로 디플레이션과 싸우면 일본 꼴이 안 날 수도 있는 거죠. 물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구조적 충격 그리고 마이너스 GDP 갭 거기에 화폐 유통 속도 하락이라는 세 가지 무서운 압력이 가해지고 있기 때문에 더 열심히 싸워야 됩니다만 아직 포기할 때는 아니다. 즉 잃어버린 일본의 20년과 지금 우리를 비교하기에는 아직 우리에겐 희망이 있다. 그리고 이 전쟁에서 꼭 진다는 보장도 없지 않냐. 이런 측면에서 디플레 전쟁이라는 책의 제목을 달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개인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JJ 하님이 댓글을 달아주셨는데요. 그래서 제가 이 책에서 개인 투자자들을 위한 세 가지의 자산 포트폴리오를 제시를 했어요. 그래서 세 가지라는 것은 시나리오를 짰다는 뜻입니다. 첫 번째, 아까 말씀드린 거죠. 적극적으로 돈을 풀어서 디플레이 위협에 이겨내는 경우에는 첫 번째 전략, 바로 노르웨이 석유기금처럼 전 세계 주식시장에 대한 공격적인 포지션을 갖는 그런 전략들을 추천드립니다. 물론 100% 주식에다 투자하면 큰일 나니까 6대4 혹은 7대3 정도로 주식과 채권에 분산 투자하는 전략이 첫 번째 전략. 그리고 두 번째 전략은 혼합 전략입니다. 디플레에서 정말 경제가 망가질 수도 있으니까 그 위험까지를 함께 생각하면서 운용하는 전략이 두 번째 전략인데요. 이 전략은 한국국민연금의 자산배분 전략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한국국민연금은 전체 자산의 약 55%를 채권에 투자하는, 채권 비중이 되게 높죠. 55% 정도를 채권에 투자하고 또 35%를 주식, 나머지 10% 정도를 대체자산, 부동산 등에 투자하는 전략인데 이 전략을 가지고 지난 20년에 걸쳐서 한국의 국민연금은 연 6.3%라는 놀라운 성과를 올린 바 있어요. 이 혼합형 전략은 제가 지금 상당히 선호하고 있는 전략이다라고도 말씀드리겠고요. 마지막 세 번째 전략, 개인들에게 추천하는 세 번째 전략은 비관론자다. 내가 세상을 굉장히 비관하고 세상이 이제 큰일 났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비관론자라면 가질 수 있는 포트폴리오 전략인데 이건 바로 일본 국민연금의 전략입니다. 일본 국민연금은 전체 자산의 70% 이상을 채권에 투자하는 굉장히 보수적인 전략을 가지고 있고요. 또 이 전략을 가지고서 실제로 일본이 그렇게 디플레이션이 심했는데도 불구하고 일본 국민연금 수익률이 꽤 괜찮아요. 놀랍게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런 자산 전략들을 상세하게 시행할 수 있는 방법들을 책에다가 자세히 적어놨으니까요.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코로나 상황이 더 장기화되면 식료품 가격이 오르지 않을까요? 라는 호필님의 그 지적이 있는데 동의합니다. 저렇게 되면 정말 큰일 나는 거죠. 2011년 자스민 혁명 혹시 기억나세요, 여러분?
중동 지역의 민주화 운동들이 벌어지면서 안 그래도 세계 경제가 되게 안 좋은 여건에서 국제 유가가 다시 $100까지 급등하며 세계 경제에 일제 타격을 가했고 이게 유럽 재정 위기로 연결됐던 거 여러분 기억하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제 생각에 지금 가장 걱정되는 것은 사실 국제 유가 이런 거는 계속 폭락할 것 같은데 에그플레이션, 식료품 가격이 기상 이변 등으로 인해서 폭락하는 경우에는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2009년에 무슨 일이 있었나 우리 이렇게 돌이켜 보시면 그 아이슬란드의 세자매 화산이 폭발하면서 전 세계 기후가 상당히 한랭해졌던 거 기억나실 거예요. 그래서 2008년,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는 경제도 안 좋은데 기후 여건까지 따라주지 않으면서 식료품 가격이 급등하고 식료품 가격이 급등하면서 이게 다시 세계 경제 전체의 어떤 인플레이션을 유발했던 충격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식료품 가격의 동향에 대해서는 잘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만 미국 상무부, 농무부에서 제공하고 있는 주요 곡물 재고라든가 올해 현재까지의 기후 동향을 살펴보면 그래도 2008년, 2009년에 비해 가지고는 기후 면에서는 상당히 견조한 우호적인 환경이 이어지고 있다는 그런 걸 볼 수 있어서 적어도 재고 수준만 놓고 보면 급박한 에그플레이션, 농산물 가격의 급등에 의한 세계 경제의 충격이 벌어질 일은 좀 희박하지 않나 이렇게 기대 섞인 전망을 좀 해봅니다. 멍만훈님이 미국 주식도 달러 자산인가요? 질문하셨는데 예, 달러 자산입니다. 저도 사실은 미국 주식 꽤 들고 있고요. 미국 주식 시장에서 개별 종목 투자는 솔직히 저는 잘 못해서 왜냐하면 한국 기업 분석도 잘 못하는 주제에 무슨 미국 기업 분석을 하겠어요. 그래서 저는 인덱스 펀드로 다시 말해서 MSCI 지수를 추종하고 있는 미국을 비롯한 세계 선진국 그 펀드에다가 투자를 해두고 있고 물론 언헤지 달러 자산에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이 결과 최근에 많은 손실들을 입었는 건 분명한 사실이지만 대신 작년 같은 경우에는 한국 증시 못 올라갈 때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 증시 랠리를 펼칠 때 작년은 수익률이 되게 좋았었죠. 그런 것들을 어떨 때는 미국 주식이 좋고 어떨 때는 한국 주식이 좋고 하기 때문에 이걸 상쇄시켜주는 요인이 있기 때문에 한국 주식도 투자하지만 미국 주식도 분산에 투자하고요. 또 미국 주식에 투자를 할 때는 언헤지 달러 자산 포지션으로 투자를 하고 있음을 밝히는 바입니다. 예. 또 좋은 질문이 하나 또 있는데요. 정말 이건가 님이 미 국채, 미 주식은 어느 게 더 좋을까요? 이렇게 질문 주셨는데 아까 얘기했죠. 미국 주식도 좋고 채권도 좋지만 이건 성향을 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나는 좀 젊다. 2030이다. 그리고 노르웨이 연기금처럼 이게 좀 나는 장기 투자를 할 수 있고 세계 경제가 지난 2008년 이후에 양적 완화 시대에 주가 급등하고 부동산 시장 급등했던 걸 난 믿어! 이렇게 생각하시면 미국 주식 비중들 좀 늘리는 그런 전략이 좋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 분명 경제는 회복되겠지만 2008년 이후의 회복보다도 더딜 수도 있고 경제가 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 라고 생각되면 저처럼 미국 채권 절반, 미국 주식 절반 포트폴리오를 가져가는 것도 추천할 만하고요. 세 번째는 이제 세상은 망했어. 홍 박사 좋은 이야기지만 그대로 세계 각국 정부들이 적극적으로 돈을 푸는 거 나 기대 못해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가끔 계시고 실제로 제가 PB센터나 이런 부자 고객들 강의를 가보면 한국 경제를 되게 비관하시더라고요. 그런 분들에게는 일본 국민연금처럼 채권에 대한 비중을 높이는 전략이 유망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리고 마진 오브 세이프티님이 이거 안전마진이라는 뜻인데요. 이번에 우리나라 환율이 과거에 비해서 급등하지 않았는데 라는 그런 질문을 주셨는데 사실이에요. 왜 그러냐? 저는 근데 한미 통화 수합은 이번에 중요한 계기는 아니었다고 저는 보는 쪽이고요. 그 정책이 경제에 외환 시장을 안정시키는 데 도움을 줬다라는 건 인정하는데 그것 말고 저는 사실은 국민연금의 달러 자산 보유가 워낙 커가지고요. 국민연금이 보유하던 달러 자산을 팔고 저평가된 한국 주식을 사는 연기군 그러잖아요. 그런 행동들을 보이는 과정에서
달러 매도 압력들이 꾸준히 높아지고 있었던 것에 주목합니다. 즉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양대 연기금이 있어요. KIC라고 들어보셨어요? 한국의 국부펀드고요. 또 하나는 국민연금인데 이 두 해외에 투자하고 있는 한국의 양대 연기금이 달러 자산, 그러니까 달러로 환산한 해외 투자 자산을 여러분 얼마 정도 갖고 있는지 혹시 아세요? 예, 놀라지 마십시오. 거의 4천억 달러 가까이 됩니다. 우리나라 외환보유고가 4천억 달러인데 그 이상의 돈이 우리나라 금융기관, 연기금들이 해외 투자하는 돈이에요. 그리고 이 해외 투자한 돈들은 환율이 급등하게 될 때 환차익이 벌어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환차익이 벌어진 만큼 리밸런싱 합니다. 가격이 상승한 자산을 팔고 가격이 떨어진 자산은 받치는 과정에서 달러의 지속적인 매도 압력들이 연기금 쪽에서 발생할 여지들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예전에는 외환위기 때는 2,000원, 그리고 그 뒤는 1,500원, 그리고 이번에는 1,300원 이런 식으로 환율의 고점이 점차 낮아지지 않겠나 이런 기대 섞인 전망을 해봅니다. 물론 1,300원이 고점이고 이제 1,300원 못 넘는다 이런 뜻 아닌 거 아시죠? 이번에 환율의 급등세가 과거에 비해 덜했던 이유는 한국 투자자들이 저의 조언도 받아들여서 해외 투자를 되게 늘려놨기 때문에 이번에 안전판 역할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스카이님이 재밌는 지적을 하셨어요. 디플레를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유가를 올리지 않을까요? 네, 저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예, 유가가 이렇게까지 계속 빠지게 되면 정말 큰일이에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전 세계 석유 생산국들이 잘 단합해서 유가의 급락을 막고 어떻게든 유가를 좀 인상하는 방향으로 갔으면 하는 게 저의 마음입니다. 특히 한국은 석유화학, 석유정제, 조선 등 전체 우리나라 수출의 약 거의 20% 이상의 품목이 국제 유가의 동향에 연동되는 나라입니다. 다시 말해서 산유국만 유가 오를 때 좋은 게 아니라 우리나라도 유가 오를 때가 상대적으로 경제가 더 좋아지는 면도 있거든요. 이런 측면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전 세계 주요 산유국들이 잘 단합해서 석유 생산량을 조절하고 그리고 유가의 패닉을 막아낼 수 있으면 좋겠는데 저는 그것까지는 예측이 좀 힘든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 석유 생산국들이 너무 많고요. 특히 그 네덜란드령 기아나라든가 또는 베네수엘라 그리고 브라질 등등 전 세계에 최근에 어마어마한 유전이 계속 개발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계 최대의 유전들이 향후 10년 안에 리스트가 다 바뀔 정도로 시추 시설 능력들이 개선되면서 석유 생산량, 잠재 매장량이 끝없이 늘어나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점들을 생각해 본다면 일단 제 생각에는 과거의 국제 유가가 100불 이상일 때 너무나 많은 석유 생산을 위한 설비 투자가 단행됐던 게 지금 공급 과잉으로 이어지는 면이 있어서 유가가 하단은 감산 등으로 만들 수 있을지 모르지만 조금만 유가가 오르면 이 감산이 깨질 가능성이 있는, 다시 말해서 석유 생산의 능력들이 너무 향상된 면이 있어서 유가가 계획적으로 조절 잘 돼서 급격히 상승할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 않지 않냐. 제 생각에는 하단은 만들어줄지 모르지만 급등은 좀 어려워 보인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삼다수님, 정말 제가 하고 싶었던 말씀을 정확하게 해주셨어요. 디플레이션을 상품과 자산으로 나눠보자. 이게 바로 제가 말씀드리는 주장의 핵심 내용입니다. 네, 경제 자체, 실물 경제 자체는 불황으로 갈 수도 있고 디플레를 겪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이걸 방치할 수 없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경제가 끝없이 무너지는 것을, 경제의 디플레이션 압력이 높아져가지고 경제 전반적으로 어려움을 지속적으로 겪게 되는 것을 놔둘 수 없다 보니까 정부가 어떻게 해요? 돈을 찍어내죠. 양쪽 완화도 하고 정부 재정 지출 확대를 하잖아요. 그렇게 되다 보니 금융 쪽, 자산 시장에서는 오히려 인플레가 발생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 이런 정책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리플레라고 부릅니다. 인플레를 유도하기 위한 통화정책 확대 구간이 지금 펼쳐지는 거죠. 물론 이렇게 한다 하더라도 저는 실물 경제 인플레가 나기는 어려운 여건이다. 그래서 정리하자면 실물 경제는 디플레 압력이 높다. 두 번째, 그 대신 자산 시장에는
저평가된 자산 입장에서 보면 오히려 인플레이션의 가능성들도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이런 어려운 시기를 돌파해 나갈 때 정부는 정책을 잘 써야 되지만 우리들 개개인, 가게의 입장, 기업의 입장에서는 자산 배분을 지금 잘하면 충분히 위기를 이겨낼 수 있고 또 경제 회복에 기여할 수 있지 않겠냐라는 그런 아이디어를 담고 이 책을 쓰게 됐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아유, 근데 뭐 세계 경제는 망했어. 스테이 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셨는데, 아이, 망할 수도 있어요. 그건 뭐 저도 모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세계 경제가 끝없이 악순환에 빠져들고 경제 자체가 붕괴되는 구간으로 갈 수도 있다는 건 저 다 동의해요. 그러나 희망을 버리기에는 한 가지 위안거리가 있다는 거예요. 바로 뭐냐?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의 교훈으로부터 적극적으로 경제 충격이 발생했을 때는 단호하게 행동해야 된다는 교훈을 전 세계 대부분의 나라들이 얻었고 그 덕에 적극적인 통화 공급과 재정 지출 확대 정책이 펼쳐지고 있으니까 망했다라고 단언하기보단 아직은 희망을 가지고 우리가 잘 대응하면 되지 않냐 그런 영역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 집 잘하네 님이 재밌는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산업 구조의 변화가 있을 수 있나? 이렇게 물으셨는데 저는 큰 변화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제가 이번 책에서는 좀 못 썼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정부 당국의 그 재정 지출이 이 책을 쓰는 현 시점까지는 대규모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그죠? 그래서 추가 경정 예산 7조 편성을 했는데 이게 아시는 것처럼 새로운 돈이 아니고요. 다른 데 편성해놨던 돈들을 재편성한 거라서 실제로 경제에 새롭게 투입되는 돈은 2조 원이 안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경제가 2천조 원 정도 되는 경제 규모를 가지고 있거든요. 2천조 원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경제 규모를 가지고 있는 나라에서 새로 투입되는, 그러니까 채권을 새로 발행하거나 해서 돈을 새로 조성해서 투입하는 적자의 어떤 지출은 2조 원 남짓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돈 가지고서는 산업 정책까지는 기대하기 어려운 거죠. 그렇지만 그냥 책에는 안 썼습니다만 제가 생각했을 때 앞으로 전 세계적으로 볼 때 관광산업 비중이 높은 나라들은 굉장히 어려울 것 같다. GDP 대비 15% 이상 관광산업 비중이 높은 남유럽의 관광대국들 이런 나라들은 이번에 정말 어려움을 겪지 않을까 생각되고요. 참고로 한국은 그 절반 정도 비중을 가지고 있어서 그쪽 산업의 충격은 크지만 우리나라 경제 전체가 받는 충격은 상대적으로 덜하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특히 바이오라든가 정보통신 산업 등을 중심으로 해서 이 언컨택트 사회 그리고 세계적인 팬데믹, 세계적인 전염병 대유행의 시대를 어떻게 막아내고 이 사회 속에서 새로운 기회를 포착할 수 있는 그런 산업들, 바로 이런 쪽에서는 앞으로 상당히 강한 세계 각국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 지출 확대 정책들이 이 분야에 집중될 가능성들은 있지 않나. 즉 2008년 오바마 정부 그리고 우리 정부가 다들 그때 당시 녹색 성장, 그린 성장 주도했던 거 혹시 기억나실지 모르겠어요. 물론 뭐 성과는 별로 안 좋았습니다. 그러나 그런 적극적인 정부 당국에 의한 그린 뉴딜 비슷한 그런 정책들이 이번에 펼쳐질 가능성들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시장도 이미 반응하는 것 같고요. 저 역시 상당히 공감하게 되는 바인 것 같습니다. 포두치님이 미국은 적극적으로 돈을 프린팅하는데도 달러에 대한 수요는 강하다. 이게 기축통화죠. 전 세계의 기축통화, 키 커런시는 미국 달러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미국 달러 패권은 이번에 더 강화됐다. 특히 미국 연준이 정책금리를 제로로 인한 다음날 한국은행 금리 인하는 거 보셨죠? 이번 이 사고를 친 나라가 어딥니까? 중국이잖아요. 근데 중국이 최대 규모의 재정 정책을 썼다든가 역사상 최저 수준으로 제로금리로 금리를 내렸다 이런 얘기 못 들으셨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세계 경제를 주도하는 힘은 이번에 또 확인됐죠. 미국의 정책금리 인하 그리고 더 나가서 GDP의 10%를 넘는 거대한 규모의 재정 지출 확대 이런 정책들을 펼치면서 세계 경제에 있어서 주도권, 이니셔티브를 쥐고 있기 때문에 기축통화로서 미국 달러 패권은 더욱더 강화됐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판다믹에 대한 질문, 뭐, 뒷부분은 아니고요. 음, 사회적 스트레스와 비용에 대한 부분을 질문 주신 분이 계시는데, 사실 저는 이게 나라들마다 많은 문제를 일으킬 것 같아요. 다시 말해서 한국처럼 또는 오스트리아처럼 잘 대응하고 상대적으로 이 충격을 완화시켰던 나라들은 정부 정책 당국이라든가 정부 국가 구조에 대한 신뢰가 상당히 강해질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반대로 이 급격한 전염병 감염자의 상승, 이탈리아, 스페인 이런 나라들 딱 떠오르죠. 지금은 또 이제 스웨덴이 지금 그렇게 되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런 나라들 같은 경우에 앞으로 저는 상당한 후유증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 후유증의 첫 번째 후유증이 뭘까요? 예, 인종차별 또는 인종주의적인 움직임들이 나타나지 않을까. 예전처럼 평화롭게 우리가 가방 하나 메고 백 하나 메고 유럽의 각국을 자유롭게 이렇게 이동하고 어서 오세요 하고서 한국 사람입니까? 아니면 중국 사람이에요 하고 이렇게 인사받던 그런 평화로운 시절이 앞으로 나타날 수 있겠나에 대한 걱정을 굉장히 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전 세계적인 인구 이동이 굉장히 제약되고 사람들이 평화롭게 모여 살고 있었던 다문화 혹은 서로 사람들 간의 교류가 활성화됐던 세계가 저는 어쩌면 구조적으로 비틀릴 가능성이 있잖아요. 더 나가서 파퓰리즘 정당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인종차별이라든가 개방을 안 하는 폐쇄 국가로의 전환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한 니즈들이라든가 구호가 굉장히 부각될 여지가 있다. 즉 극단주의적인 정치 세력들이 부각될 수도 있어서 이게 사실 구조적 충격이라고 제가 아까 설명드렸던 부분에 상당 부분을 이 요인이 차지한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데일리 스터디님이 아주 좋은 말씀하셨어요. 경기 부양책이 결국 현 세대의 경제 위기를 다음 세대로 떠넘기는 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동의합니다. 결국 이번에 통화정책을 적극적으로 쓰고 더 나아가서 재정 지출을 그렇게 확대하게 되는 경우에 이 많은 부채의 부담들은 다음 세대로 넘어가게 되죠. 그래서 다음 세대가 이 부채를 짊어지게 되니 이거 부당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고요. 일부 동의합니다. 다만 제가 하나만 말씀을 드리자면 부채 그 자체에 너무 주목하시면 안 되고요. 중요한 것은 DSR입니다. 부채 상환 비율입니다. 다시 말해서 어떤 부채를 짊어짐으로써 그에 따르는 손실이 비용이 얼마나 되느냐를 봐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부채를 급격히 증가시킨 그 대가는 0입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전 세계 정부 채권을 10년, 30년 혹은 100년 만기로 찍고 있는데 그 채권의 이자율이 얼마죠? 제로입니다. 혹은 마이너스입니다. 결국 정부가 부채를 많이 줬냐라는 양을 중시하면 안 되는 거고요. 그 부채가 얼마나 국민들에게 부담을 주는 걸 봐야 되는데 국민이 느끼는 정부 부채의 부담은 역사상 최저 수준입니다. 그리고 정부가 발행하는 채권의 만기가 10년, 30년, 100년으로 굉장히 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지금 젊은 세대들, 지금 사회에 진입하지 않은 세대들이 사회생활을 하는 동안에는 이 정도의 국가 부채가 이자의 급등이라든가 하는 식으로 또는 적자 국채 상환의 부담 등으로 다음 세대에게 악영향을 미칠 요인은 크지 않다. 더 나아가서 이런 적극적인 재정 정책을 통해서 경제의 구조적인 충격을 완화하고 디플레의 위험을 차단하는 데 성공한다면 일본처럼 잃어버린 30년 안 갈 수도 있으니까 다음 세대들에게 더 도움이 될 수도 있지 않냐라는 전향적인 생각도 한번 필요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한가람님이 말씀하셨는데요. 이건 제가 정부에게 좀 하고 싶은 말이에요. 맞습니다. 삼성전자 매수한 거 말고 사실 보면 인버스나 레버리지를 비롯한 ETF, ETN의 개인 투자자들의 매수가 집중되고요. 특히 우리나라에서
개인 투자자들의 적극적인 주식 사자가 나타나는 과정에서 펀드로 돈이 안 들었습니다. 이건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결국 최근에 발생했던 모 펀드 사태, 거의 100% 손실을 기록하게 된 모 사모펀드 사태라든가, 또 얼마 전에 있었던 독일국채 DLF, 이런 여러 가지 상품들 속에서 기관에서 판매하고 있는 상품에 대한 불신, 불안, 이런 것들이 우리 가게 수많은 개인 투자자들에게 많은 저항을 가져왔고 직접적인 매수로 이어지게 됐던 거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럼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두 가지를 해야 되겠죠. 첫 번째, 성실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담당하셔야 됩니다. 이번에 발생했던 모 사모펀드의 대규모 손실 사태에 대해서 엄정하게 수사하고, 또 그런 일이 재발하지 않게끔 제도를 완비해서 국민들의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저는 수많은 음모론도 들었습니다만 그렇게까지 망가졌으리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일단 우리 정부가 이런 최근에 발생했었던 모 펀드 사태들에 대해서 후속 대책들을 잘 세웠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단타 세력이 되는 것은 막아야 되지 않겠어요? 왜냐하면 단타로 돈을 버시는 분도 있지만 상당수 분들은 이 정글 같은 주식시장에서 단기 트레이딩으로 돈 벌기 너무 어렵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인센티브를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뭐냐 하면요, 주식형 펀드라든가 또는 주식 투자에 따르는 세제 혜택들, 이런 것들, 예전 DJ 정부 때 있었던 근로자 장기증권 펀드라든가 이런 다양한 세제 혜택들을 주면서 장기 투자의 기반들을 확충시키는 그런, 또는 퇴직연금이라든가 개인연금에서 주식 투자를 하게 되는 경우, 펀드 투자를 하게 될 때 거기에 대한 세제 혜택들을 더 확대해 주는 이런 정책 등을 통해 가지고 장기 투자의 기반들을 마련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집니다. 물론 지금 방금 이야기한 건 책에 쓰지는 않았어요. 그렇게 세세한 내용까지 책에 다 쓰게 되면 책이 너무 두꺼운 벽돌책이 되니까요. 저는 웬만하면 책은 300페이지 전후 정도에 들고 다니면서 전철이라든가 또는 어디 이동하는 중에 편하게 펴볼 수 있는 그런 정도의 분량을 선호하다 보니까 책을 아주 두껍게 만들진 않았어요. 네. 이동엽님, 이탈리아랑 스페인이 중국을 인종차별할 수 있을까요? 저는 잘 모르겠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중국을 인종차별한다는 뜻이 아니고요, 쉥겐 조약의 무력화를 걱정하는 거죠. 지금 뭐냐 하면 자유로운 인구 이동을 막으려는, 이번에 우리 해외에서 돌아오시는 분들 자가격리도 시키고 있고요, 또 해외에서 유입되시는 분들 막는 나라들 굉장히 여행금지 국가 되게 많죠. 이게 저는 장기화되고 또 완화되는 게 굉장히 느려지지 않겠는가. 그리고 사회경제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외국인에 대한 혐오가 더 부각되고 인구이동을 막으려는, 다시 말해서 이민을 막으려는 그런 정치적인 결사 행동들이 장기적으로 부각될 그런 전환점을 본 거 아닌가. 그러니까 세계경제 이민의 역사를 궤관해 보시면 1970년대부터 세계적으로 장벽이 해체되고, 특히 80년대 말 90년대의 동구권 해체로부터 세계적인 인구 이동의 시대가 형성됐는데, 그게 이제 40년 만에 거대한 도전에 직면했다라는 좀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된다. 이런 차원에서 받아들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장단기 금리 역전에 대한 스카이님의 이야기는 저도 걱정스럽습니다. 저게 양적 완화라는 게 뭐냐 하면요,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양적 완화라는 게 중앙은행이 채권 시장 나가서 장기 채권, 10년, 30년짜리 채권을 사들이는 게 양적 완화거든요. 이게 핵심입니다. 즉 양적 완화는 뭐냐 하면 장단기 금리 스프레드를 통제하는 정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단기 금리는 정부가 결정하는 제로금리죠. 미국입니다. 제로금리 상황에서 장기채를 계속 사들이면 장기 채권 금리를 누르게 되죠. 그렇게 되면 장단기 금리 차가 붙어버리게 됩니다. 지금 미국 같은 경우를 보시면 실제로 50bp, 70bp까지 붙어 있죠. 왜 이런 정책을 펼치냐면요, 장기 채권 금리가 곧 부동산 담보대출 금리이기 때문입니다. 아시겠죠? 즉 정책 당국이 적극적으로 30년, 10년짜리 장기 채권을 사들여서 장기 채권 금리를 떨어뜨리는 것은 곧 소비자와 기업에 대한 장기 대출 금리를 인하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장단기 금리가 지금 역전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장단기 금리가 좁혀지고
특히 장기 채권 금리가 눌리는 상황이 펼쳐진다는 것은 담보대출을 비롯한 다양한 종류의 소비자와 기업 대출의 금리, 채권 금리를 낮춰줘서 그를 통해 경기를 부양하려는 정부의 정책 의도가 나타난 바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답이 됐는지 모르겠네요. 박사님 신간인가요? 봉솔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예, 신간입니다. 다시 지금 들어오신 분들, 뒤늦게 들어오신 분들을 위해서 광고를 중간에 잠깐 하자면 4월 20일, 다음 주 월요일이죠. 다음 주 월요일 날 예약 판매, 예판이 시작되니까 많은 열렬한 주문 부탁드리겠고요. 이 책에서 다루는 내용들은 오늘 제가 했던 내용들은 아주 일부분에 불과하고요. 디플레와의 전쟁을 펼쳐야 되는 이유, 그리고 디플레와의 전쟁에서 정부가 동원할 수 있는 수단, 그리고 세 번째, 이런 디플레와의 전쟁들이 성공적으로 달성되게 될 때 자산시장에 어떤 변화가 나타날 것인지, 마지막 네 번째, 개인 투자자들은 이런 디플레 전쟁이 벌어지고 있을 때 어떤 자산 배분 전략들을 써야 되는지까지를 다룬 책이니까, 물론 제 책은 경제책이라서 아주 쉽다고는 솔직히 말씀 못 드리는데 그래도 최대한 쉽게 쓰기 위해 노력했고, 특히 각 챕터의 뒷부분에 부연 설명을 할 수 있는 재밌는 읽을 거리들을 많이 달아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 유튜브 채널을 구독하시는 분들이 많이 성원해 주시고 또 읽기 편한 그런 책이 됐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찰스 제이님, 운용사도 반성해야 된다. 좀 동의합니다. 우리나라 운영업계가 너무 성장에 좀 치중한 면도 있어서, 특히 저는 이번에 문제가 됐던 모 펀드 사태 관련해서 작년 이맘때 이미 경고의 메시지들을 되게 많이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증권사를 그만두고 야인 생활을 하고 있는 저조차도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었는데 왜 그러면 그런 게 제동이 안 걸렸나? 결국 수탁골을 빨리 늘리려는, 그리고 성과를 내서 더 빨리 부자 되려는, 성공하려는 이런 욕구들이 너무 강했던 면도 부인할 수 없는 것 같아요. 물론 이게 부자 되려는 욕망, 동기가 세계 경제 그리고 자본주의를 성장시키는 원동력이라는 거 잘 알고 계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너무 지나친 면이 있었고, 특히 저는 감독 당국은 상당히 좀 이번에 자기 반성도 필요하고 규제도 새로 원점에서 잘 설계하는 그런 태도들을 갖췄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GDP는 플로우 개념인가요? 스탁 개념인가요? 라는 박현우님의 말씀이 있는데 이게 플로우입니다. 플로우라는 건 뭐냐면 1월 1일부터 그해 12월 31일까지 한 해 동안 생산된 순부가가치의 합계니까요. 그래서 GDP라는 것은 항상 절대 레벨도 중요하지만 지난 분기에 비해서 이번 분기 어떠냐 이런 걸 봐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이번 신종플루 사태로 인해 가지고 전 세계 주요 선진국 국가들의 2분기 GDP는 마이너스 성장이 불가피하다. 중국 같이 이렇게 좀 어떻게 보면 지방 정부들이 막 GDP 목표 달성을 위해서 약간의 좀 뭔가가 있는 것 같은 나라들조차 GDP 성장률이 마이너스 6% 나오는 걸 볼 때 우리나라 경제 2분기, 우리나라 2분기 성장률은 좀 상당히 안 좋게 나오지 않을까 걱정하고 있고요. 이 부분들을 막기 위해 한국은행의 추가 금리 인하, 그리고 더 공격적인 재정 지출 확대 정책을 좀 펼쳤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자유님이 JP 모건, 미국의 이제 거대 운용사죠. JP 모건이 아시아가 더 낫다고 하던데 뭐 이렇게 이야기하시는데 저는 잘 모르겠어요. 왜 그러냐면 아시아 공업 국가들은 수출로 먹고 삽니다. 수출 비중이 굉장히 커요. 그래서 최종 수출의 대상 목적지가 어디냐면 유럽이나 미국이나 일본 같은 세계의 3대 선진 지역이잖아요. 이 세계의 3대 선진 지역 경제가 지금 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한국, 대만, 중국의 수출이 이렇게 마이너스를 기록하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그 충격은 채찍이 효과 때문에 채찍의 손잡이를 조금만 흔들어도 채찍의 끝이 요동치듯 소비자 쪽의 사소한 지출 변화도 제조업체라든가 부품 공급업체의 주문을 크게 뒤흔들거든요. 그런 면에서 저는
안타깝게도 이번 우리나라 4월, 5월 한국 수출은 두 자릿수의 마이너스를 기록하지 않겠나. 좀 그렇게 걱정하고 있어서 아시아가 더 낫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기보단 세계 금융시장이 날 빠진 순서대로 함께 반등하는 또 그리고 신약 개발 속에서 회복되기를 바랄 뿐 지금 어디가 더 낫다 단언하기는 어려운 여건 아닌가 생각됩니다. 네. 이 집 잘하는 님이 또 질문 주셨는데요. 예,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FTA를 했는데 이거 앞으로 어떻게 되냐? 저 이거 걱정이에요. 자유무역협정을 통해서 전 세계 국가들이 관세 부과 없이 자유롭게 무역을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얼마 전까지 조성됐었는데 안타깝게도 제 생각에는 트럼프의 출현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영국의 브렉시트 그 유럽에서 이탈하는 것 자체가 자유시장에서의 이탈이잖아요. 자기 나라에 방벽을 세우는 거잖아요. 이게 자유무역의 흐름에 큰 타격을 가했다고 생각되고요. 이번에 이제 세 번째 코로나 사태가 세계 자유무역과 자유로운 인구 이동에 또 한 번의 방벽을 세워서 상당 기간은 이게 자유무역의 흐름, 자유로운 인력 이동의 흐름들이 완전히 끝나는 것은 아니지만 예전에 비해서 무역과 인구 이동의 흐름 자체가 탄력이 좀 약해지는 그런 시대가 올 수 있다라는 좀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네, 이제 1시간 정도 방송을 했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좀 힘든가 봐요. 어떤 분이 댓글을 주셨는데 죄송해요. 어렵다. 많이 이렇게 이야기하셨는데 제가 지금 좀 힘들어서 설명이 점점 어려워진 것 같아요. 그래서 1시간 정도 라이브를 해보니까 제가 좀 힘들어서 다음 시간에 또 이런 그 Q&A 시간, 실시간 스트리밍을 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오늘은 이 정도에서 마감하고요. 특히 좀 궁금한 사항들은 다음 주 월요일, 그러니까 4월 20일 출간되는 그렇죠. 디플레 전쟁에서 궁금증을 많이 해소하실 수 있을 거라는 그런 좀 약간 홍보성의 멘트로 오늘 방송을 이제 마감할까 합니다. 여러분 무려 300분이 넘는 저는 이렇게 많이 들어오실 줄 잘 몰랐습니다. 무려 300분이 넘는 많은 분들이 실시간 스트리밍에 참여해 주시고 또 날카로운 질문까지 주신 거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또 더 나아가서 오늘 실시간 스트리밍 했던 내용들은 다시 동영상 유튜브로 올릴 것을 약속드리니까 좀 이야기하다가 이해 안 됐던 부분이 있었다면 다시 한번 재시청해 주시면 더 잘 이해가 되지 않겠는가? 이 말씀을 드리고요. 아유, 감사하다는 말씀이 막 쫙 올라오는데 오늘 실시간 생방송, 실시간 스트리밍 하기를 참 잘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저도 기분이 뿌듯합니다. 여러분, 오늘 열렬한 참여, 성원 대단히 감사드리며 다음에 또 실시간 스트리밍의 기회를 마련할 것을 약속드리며 저는 이제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